무엇을 질문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질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무슨 매력이 있어서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일관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대중문화 평론을 하거나 뭐 그쪽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헐리우드 영화하고는 다르다.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폭력물입니다. 폭력물 아니면은 노골적인 성에 관계된, 섹스하고 관계된 이런 영화가 뭐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고전적으로 선악의 대립이 뚜렷하죠. 우리가 뭐 요즘 그 선악의 양자 대립을 상투적이니까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역시 창작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데는 선악의 대립이 불분명하기보다는 분명한 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다. 그런데 그 선악의 대립이 기존 헐리우드 영화나 다른 나라에서는 폭력이죠. 권총, 무기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동양 영화 같은 경우는 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 아이돌 그룹이 노래로서 선악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악이지만은 끔찍한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노래를 가지고 악의 편에 서서 맞서고 있고, 선의 편에 서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도 아주 그 세계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K-팝을 소재로 해서, K-팝은 지금 세계 젊은이들이 다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K-팝을 가지고 서로 겨루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것도 축제 페스티벌처럼 겨루기, 음악 페스티벌이죠. 그런 점에서 아주 대중성을, 기존 영화와 다른 대중성을 확보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우리들로 봐서는 좀 익숙한 게 있습니다. 갓을 썼다든가, 도포를 입었다든가, 부채가 있다든가, 풍물이 등장한다든가, 태권도 장면이 나온다든가, 부적이 보인다든가, 한옥 또는 전통 담장, 까치호랑이, 이런 것이 보여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서양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낯선 풍속이죠. 그런데 한국의 전통 드라마, 사극, 이런 영화처럼 전적으로 한국 문화에 의해서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의 줄거리는 현대적인, 그러면 아이돌 그룹의 노래 대결인데, 그 노래 대결의 선악의 대결 속에서 조금씩 그런 것이 삽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낯설고 기이하고 그러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게 뭘까? 저게 뭐지? 하는 순간에 다음 장면이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의뢰이 그러려니 하고 이해되면 좀 진부합니다. 식상한데. 신기하고 낯설고 이런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이러면은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감이 없어요. 근데 전체 줄거리는 공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는 게 낯설고 좀 기이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자극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대중문화 장르와 한국 민속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가 겉돌지 않고 그 전체의 그 아이돌 그룹의 음악 페스티벌 속에 녹아 있어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K-팝은 뭐 워낙 익숙하니까 그 속에 녹아 있어서, 그리고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 민족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어요. 그러다 낯선 그냥 이국 현대 문화가 아니고 낯선 이국의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옛날부터 그런 풍속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 풍속이라도 현대적인 것이 아니고 민속인 거는 낯설지만은 그 뿌리 깊은 곳에 어떤 인간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민속학 전공자로서 지금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K-pop 데몬 헌터스가 지금 2부작, 그 두 번째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K-pop 데몬 헌터스란 애니메이션 보셨는지요? 예, 물론 봤지요. 보고 거기에 골든인가 하는 노래는 그 무슨 빌보드 차트에 완전히 세계 신기록을 세울 만큼 몇 주 계속 연속 1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노래 불렀던 좀 작곡 참여했던 이재라는 분은 이번에 월드컵 개막식에도 나와서 노래 부르고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연장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작품에서 나 같으면 저런 요소도 좀 넣었으면 좋겠구만 싶은 우리 전통 민속 요소, 민속 자료, 그런 게 뭐 두 번째 작품에서 그 이재가 또는 그 감독이 선생님한테 뭐 의뢰를 해온다면 이런 건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영화는 구술 소재로 해서 무당이 등장하고 뭐 악기와 뭐 혼문이라고 하는 그 혼문을 세우는 그거하고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그 우리 무당굿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재를 잘 짜봤다 하는 아주 한국적인 소재를 짜봤죠. 그런데 이 굿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뭐 풍물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풍물과 K-팝이 결합한, 그리고 탈춤, 그러니까 때로는 가면을 쓰고 가면을 통해서 인물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가면을 쓴 사람들끼리 어떻게 우리나라 탈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춤과 풍물 같은 경우는 편견 없이 또 그게 아주 흥겹습니다. 탈춤도 아주 춤이 신명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한류라고 그러는데 K-팝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달빛 한류라고 그럽니다. 달빛 한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팝송을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팝송을 리모델링 한 거죠. 재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팝송이 없었다면은 한국에 K-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가요라고 하는 건 다 서양 노래를 한국식으로 재창작해 가지고 이제 반사해서 대소개해서 지금 인기를 모으는 것인데, 이런 달빛 한류가 아니라 진정한 한류는 햇빛 한류. 스스로 자기로부터 빛을 발하는 거죠.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달빛 학문이 있습니다. 자기 학설은 없고 철학자인데 자기 철학이 없어요.
서양 철학자 또는 뭐 동양 철학자 중에서 누구는 이랬다. 아무렇게나 이런 주장을 했다. 나무 철학을 전달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달빛 철학자, 달빛 학문,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학설을 전달하는 사람이 학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자는 자기 학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가 진짜로 한류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제처럼 풍물이라든가 굿이라든가 뭐 민요라든가 판소리, 탈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세계화돼야 돼요. 이럴 때면 뭐 판소리를 소재로 해가지고 뭐 범 내려온다. 그게 어느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범 내려온다, 그러면 막 한복 이상하게 한복도 아니고 양복도 입고 이렇게 춤하는 이는 판소리를 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주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햇빛 한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햇빛 한류 아주 가까운. 네, 예. 그래서 우리 것을 소재로 우리 장르를 가지고 세계화하는. 그래서 K대문 헌터스 속편도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장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데 속편이 나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매기환 감독이 선생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풍물과 탈춤, 햇빛 한류 중요한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24년 11월 18일 선생님이 명예교수로 계신 국립안동대 교수 33인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 대구 경북 지식인 396명의 시국 선언, 또 12월에 같은 지역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을 이끄는 불씨가 되었는데요. 선언문에서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가 불과 2년 만에 침몰했다. 전쟁 위기 조장, 대일 불종 외교, 외교 참사, 의료 대란, 민생 파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지켜보는데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지역에서 특히 민속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의 면모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 여기는 이가 많겠습니다. 지역의 분위기 그리고 민속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안동대학이 제일 먼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고 서울대학 다음으로 전국에서 아마 굉장히 서둘러서 했는데 교수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살이는 거죠. 몸보신주의지 진정한 보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고 그런데도 그 현직 교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직접 선언하는데도 이렇게 이런 자리 이렇게 앉고 방송 뭐 보도도 되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때도 어느 언론사 기자가 지금 이 선생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안다고 지식인이 아니고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뻔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이를 한 것처럼 온갖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배운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규탄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배운 사람으로서의 그야말로 최소한의 실전이죠. 이런 선언서라도 낭독하고 언론에서 보도돼서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서 나섰고, 그리고 제가 민俗학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속학의 본질이 이 민중의 전통 문화입니다. 민중의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민중들은 지배층의 모순에 대해서 순응한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저항하고 비판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탈춤 잘 아시겠죠? 특히 하회 마을에 하회 탈춤이 있는데 양반 성비를 풍자하는 것이 그 하회 탈춤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 시대에도 바로 자기 마을에 양반 선비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맞서서 풍자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민중의 인간 해방을 주장하는 그런 명국 문화, 민속 문화를 누렸는데, 이 시대에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이 그런데 침묵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게 남들보다 먼저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 안동의 지역 사회로 봐서는 경남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수 꼴통들이 사는 곳인데, 저하고 이야기해서는 의뢰이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저 앞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를 왕따시켰죠.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서 편하고, 그래서 제가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일단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뢰 제가 딴지를 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늘 야당이죠. 정권 교체하면 더 불편해요. 호남 지역엔 지금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민주화가 돼서 지금 호남 주민들은 아주 반갑죠. 그런데 안동 지역이나 경북 지역은 정권 교체돼도 역시 그 지역 사회는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불편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 사회에서 저 나름대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어서 아주 편하게 보냅니다. 예. 선생님, 매년 선거철에 보면 거의 어김없이 경상남북도, 특히 경상북도 대구 쪽이 빨갛게 외로운 섬처럼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요? 어떤 변화 같은 게? 지금처럼 이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어떻게 뽑히든지 간에 이것을 일시에 합의시키기는 어렵고, 지도자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밑으로부터 이게 민중들끼리, 일반 시민들끼리 이 밑으로부터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꼬드겨 가지고 표를 얻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전망이 어둡죠. 지금 대통령이 좀 보수적인 인물도 등용하면서 좀 대립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나를 세워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쪽 진영 안에서 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이게 편가름이 계속되고 이념 싸움이 계속되는 한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럼 당신 무슨 대안이 있느냐? 제가 뭐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 선생님은 아까 왕따란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안동의 참 선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선생님과 같은 그런 좀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좀 후배들 중에 종종 더 많이 눈에 띄는지요? 아니면 점점 소멸되는 것 같은지요? 지금 경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이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문화 운동 이런 데 많이 참여했어요. 학생 때 막 시위를 하고, 그래서 뭐 구속되고, 그래서 또 우리 민소학과의 김영균 학생은 노태우 정권 때 반미를 외치며 분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는 그 격렬한 학생 운동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거의 운동권, 흔히 말하는 운동권 아닌 학생들이 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부조리를 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 정신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그랬는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그랬지 않았는가. 그때 무슨 뭐 댐 만든다고 낙동강에도 댐 만들고 어디도 댐이 아니고 4대강. 예, 4대강 네. 그 운하 만든다고. 네. 그걸 반대하는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은 호응이 없었어요. 교수들 몇 분이 그때도 시국 선언문 발표하고 하는 정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선 적이 없어요. 서울대 학생들은 그때 시국 선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안동대는 지방대학으로서 널리 알아주지 않지만은 4대강 뭐 운하 사업 반대하면은 2등 할 수 있다. 서울대가 그 성명하고 난 바로 다음에 2등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학생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더 보수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런 정도의 포갑 정치를 하면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학생 시위는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시민들 시위가 더 격렬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서 촛불 혁명 시위, 촛불 집회 이루어지면은 옛날에 시위라면 학생이 주로 시위를 주동하고 시민들은 구경하다가 들어 참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주도하고 학생들은 그냥 구경하거나 지나쳐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현실 문제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지 않는가. 뭐 다른 표현을 하면 더 보수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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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도 있고 또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운동, 그런 쪽으로도 어떤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선생님께서 언젠가 언급하신
실정주의 뒤에 숨은 식민사관의 그림자라는 대목을 다시 여쭤듣고 싶습니다. 실물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증명한다는 실정은 역사학에서도 중요한 방법론일 듯한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정은 역사학에서 어느 지점인지요? 실증사학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증주의 사학이죠.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데, 근대 학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죠.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이 실증주의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실증사학은 그것을 이제 역사학에서 대입해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 우리 한국사니까 뭐 미화하거나 뭐 이렇게 옹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증에 입각해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고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사학을 비판한 것은 한국의 실증사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증사학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냐 하면 서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사를 연구할 때에 실증사학으로 연구를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단군신화, 저는 그걸 환웅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단군이란 존재는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신화적인 인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단군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각에 입각해서 한국 사학자들도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는 신화지, 신화는 역사와 다르지, 그러므로 단군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일단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는 내용을 단군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전제가 그건 신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떤 기록과 문헌에도 그걸 단군 신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군 신화란 말을 처음 쓴 것은 최남선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단군 전설, 단군 설화, 그래서 그것을 편시하니까, 설화는 설화인데 예사 설화가 아니고 신성한 설화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남선이 그렇게 썼는데, 후대 사학자들은 그것을 신화라는 건 그 허황된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으로 그것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군 관련 사료지, 신화다 아니다 하는 것은 결국 그걸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컫는 것은 특히 잘못됐다. 그래서 신난가 아닌가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고, 그건 일단 사료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적용하는 일본인 학자들이 실증사학을 어떻게 하느냐. 일본 학자들의 실증사학은 곧 식민사학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들 역사에 관해서는 그렇게 실증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관해서만 고대사를 그렇게 실증적으로 따졌어요. 일본에도 뭐 지금 일본은 아직도 천황제를 고수하고 있고, 지금 그 천황이 공주만 있어가지고 승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미 여왕이 셋이 나왔는데, 당연히 공주가 있으면 그 여성 천황이, 여왕이 나와야 되죠. 근데 최근에 그 일본 정부에서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양자를 들여가지고 여자에게는 승계를 못하도록 하고,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양자도 아들을 못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양자가 되도록 참 그 천황을 승계하도록 그렇게 이상하게 막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지면 지금 20몇 촌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그 아들 양자를 일단 들였다가 그 양자가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지금 승계하는 아주 복잡하게 지금 지난 17일인가 뭐 언젠가 그 법을 개정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예 아주 예 그런 이 관념 속에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만세일가 천황은 지금같이 남계 남성 위주로 후계가 만세 동안 계속됐다가 그거야말로 신나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뭐 딸만 낳았을 때도 있고 뭐 양자도 있고 뭐 이렇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밝힌 실증적으로 일본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두셋이 있는데 교수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구속되거나 또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뭐 이 여론에 의해 가지고 막 이 민간 테러에 의해 가지고 교수직을 못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일본에서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류 사학에서 그걸 건드리지 않죠. 성역화되어 있어요. 일본에도 다 뭐 이 건국신화는 다 태양신이 어떠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 환웅신화나 당신화처럼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실증주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게 바로 실증주의는 시민사학이다 이런 논리고 그리고 근대과학의 경우에는 실증주의가 근대학문의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탈근대주의 근대학문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대학문은 과학주의, 합리주의, 역사학도 마찬가지. 지금 탈근대 역사학 하는 사람은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역사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 그냥 사실은 나일 뿐이지 역사 연구다, 역사 해석이다 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말로는 뭐 카아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는 대화다. 예를 들어 신라의 어떤 특정 시대 연구를 언제부터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새로 연구하거든요. 그건 현재의 연구 역량에 의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럼 새롭게 해석돼야 돼요. 새롭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문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학문이라는 건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재해석해야 되는데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뭐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사실 위에 그것을 근거로 인간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공감이 될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연구에서는 실증사학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 실증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오용하고 있는 네. 일본 사학자들 보는 것 같습니다. 민속학에서 지구촌의 숱한 민족들과는 도드라진 우리 민족만의 특이점이 있을까요? 이것이 분단과 분산을 극복하는 힘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는지요? 다시 민속학에서 예. 우리 민족만의 어떤 도드라진 어떤 특징이 그 어떤 끊어지는 분단을 극복한다든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분산을 극복하는 데 어떤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잠깐 딴 생각하다 질문을 못 들었는데 왜 딴 생각을 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비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사학자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인간이 내려올 수 있는가? 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처럼 살 수 있는가? 이 말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곰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실증사학이 아니에요. 네, 논리는 실증주의 논리인데, 그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함의, 표현 속에 숨어 있는 의미, 기표와 뭐 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돼지라는 말이 있을 때, 돼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피그라는 동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닐 수도 있죠. 뚱보라는 뜻에서 돼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욕심쟁이라고 해서 돼지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돼지라고 할 때 그 전후 맥락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른바 당군신화에서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 때 그걸 자부 그대로 이야기가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곰이 사람이 됐다 하는 것도 진짜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곰족이라고 하는 곰 토템족, 옛날에는 다 토템이 자기 민족을 상징했어요. 요새처럼 뭐 한민족, 무슨 민족, 이런 민족 이름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 이름을, 추상적인 이름이 고대는 있을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소수민족은 이 동물 또는 식물을 자기 토템으로 표석해서 저 무슨 민족이다. 요즘 야구단도 무슨 삼성 라이온즈 이러잖아요. 삼성 야구단 그러면 이미지가 안 떠오르니까 라이온즈를 표방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을 상징하는 그 정부의 마크도 흰머리 독수리.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 할 때 보면 그 탁자 앞에 그 상징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집배원 아저씨 쓰는 모자가 있다. 해군이 쓰는 유니폼 모자가 있으면 모자에 뭐 이렇게 해군 이렇게 쓰지 않고 해군을 상징하는 뭐 상징 날새를 하는 거죠. 연세대가 독수리를 상징하고 고려대는 뭐 호랑이를 상징하죠. 연고전 할 때 뭐 고려대, 뭐 연세대 이 깃발보다 그냥 호랑이 깃발, 독수리 깃발 들고 가면 그 상징이 들어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도 곰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그 종족의 토템인데, 그 곰족이 환웅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민족의 살아가는 홍익인간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신처럼 인간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 담임선생한테 우리 제 인간 좀 만들어 주이소 이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그럼 뭐 토끼인가요? 고양인가요? 네. 인간답게 만들어 달라고. 그 인간되게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그냥 자고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시조왕이라고 하는 건 다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한웅만 내려온 게 아니고, 해모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박역거세도 하늘에서 천마가 큰 날을 가져왔고, 외국에도 마찬가지, 일본 천황의 이 역사도 그렇고, 그것은 옛날에 태초에 나라를 처음 세우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예사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조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즘 같은 이런 체제도 없는데 그 초기 태초에 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지도자를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사 부모 밑에 태어난 예사악이라도 그거는 탁월한 영웅적인 능력과 지도력과 뭐 이런 통치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럼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 저건 하늘에서 내려온 전부이다. 요즘도 우리 이웃에서 누가 뭐 조금만 뭐 한 천재다 그러고
아, 그 사람 하늘에서 내려준 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 진날 보고 나면은 그 이상하지만 세계 최초의 건국 진날 다 놓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학문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실증사하게 진짜 실증을 모르고 그걸 실증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다가 이제 제가 질문을 놓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저 일본 역사학자 중에는 그 당군 신화 네, 네. 부분을 역사학으로 펼방해서 강력 반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반대하는 분이. 선생님께서는 그런 입장이 그런 당군 신화도 역사학으로 포함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그렇죠. 예, 뭐 사료에 그렇게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부정하냐.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 개선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 당군 이전 시대를 살고 있어요. 홍익인간 이념이라는 것이 당군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환웅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당군 이야기는 그 전체 줄거리의 마지막에 조금 붙어 있어요. 그 위에 대부분은 홍익인간 제세이야 뭐 풍백우세 운할 거느리고 뭐 이 탕구 이세보 이런 거 전부 누가 있는가? 한웅이 했어요. 하늘에서 태백산 내려온 것도 한웅이고, 쑥과 마늘 준 것도 한웅이고. 당군이 뭐 했어요? 그건 조선을 건국했다. 수도를 뭐 이리저리 옮겼다. 그 나중에 다시 아사다에 돌아와서 1984세 살다가 아사다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이거밖에 뿐입니다. 그 외 모든 내용은 환웅이 주인공. 그래서 이 홍익인간 이념은 지금도 교육법에 살아있잖아요. 그럼 없는 역사적 이념을 여기 넣었다는 건데 지금 말이 되나요? 지금 국경일로 삼고 있고. 종교는 그게 신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거는 불인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실제하고 있는 것보다가 종교가 더 인류의 삶을 더 창조적으로 하고 더 역동적으로 하고 더 풍부하게 살도록 했다. 종교 문화와 역사가 아니면 과거의 역사와 문화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유산, 유교 문화유산 빼면은 뭐 있나요? 인간의 문화를 얼마나 기독교 사회는 기독교대로 창조적으로 건축물도 있고 연극도 있고 음악, 예술, 뭐 온갖 조각 이런 게 다 종교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이 뭐 역사를 연구하고 실체를 연구하고 뭐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뭐라 할까 표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당군 이전 시대, 환웅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홍익인간 이념 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쑥과 마늘을 먹잖아요. 쑥과 마늘을 누가 준 거예요? 당군이 태어나기 전에 환웅이 당군의 어머니인 나중에 인간이 안 됐지만 범에게 인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칠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쑥과 마늘을 먹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쑥과 마늘 먹잖아요. 이런 우리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 그래서 저는 이걸 생활 사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생활 사료가 진짜 사료라는 거예요. 근데 쑥과 마늘을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다면은 야 그건 뭐 세상 사람들 다 먹는 게 뭐 그게 사료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안 먹어요. 아시아권에만 비교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마늘 안 먹습니다. 쑥을 먹는데 쑥도 조금 먹어요. 3월 3일 풀떡 중에 하나로 쑥을 조금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마늘은 먹는데 쑥을 안 먹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 쑥으로 떡을 만들어가 청나라고 해가 먹는 데가 있긴 있지만 중국 사람들 전반으로 보면 쑥을 안 먹는다고 해요. 우리는 쑥 나올 때부터 쑥국부터 시작해가 쑥돌더리, 뭐 쑥인절미, 뭐 쑥송편, 뭐 쑥버무리, 뭐 온갖 쑥떡은 나오면 1년 4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쑥을
열심히 먹고, 마늘도 우리 음식에 마늘이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싫어하는데 마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늘을 많이 먹자. 몽골은 쑥과 마늘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쑥과 마늘 다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드세게. 소비량이 1인당 소비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당군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웅시대 때부터 먹었던 쑥과 마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웅족이다.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천신족이다. 적어도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을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천신족이다. 그러니까 해모스도 주몽의 윗대라고 하는 해모스도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후에 김수로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다만 알로 태어났죠. 박혁거스도 그렇고. 우리는 천신족인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실정과 실정 사이, 행과 행 사이를 잘 파악하는 역사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고 연구하는 거지, 문자 서인대로까지 읽고 이야기하려면 그거는 뭐 해석이 아니죠. 네. 독해지, 그냥. 예, 예. 읽는 거지. 네. 선생님, 아까 드렸던 질문, 우리 민족만의 어떤 도드라진 민속적 특성이 이 분단과 분산을 극복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그 핵심은 남북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하는 그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1993년인가? 제가 연도를 잘 모르는데 평양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10월 3일 날 개천절인데 6일 동안 평양에 갔다 왔는데 그때 남쪽에서도 여럿이 가고 북쪽에서 그때 개천절 행사하는 대집회가 일어났는데 북쪽의 구호가 조선은 하나다. 예. 그 민족은 하나다. 같다는 거죠. 하나다. 같다. 그런 의식인데. 그때는 구호가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김정은이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런 구호를 아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남한에서 그런 하나다 이렇게 하는 구호를 자제했을 정도로 북쪽 사람들은 그걸 내 구호로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민족 의식이고 그 민족 의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표현에서 나타남새가 못난데 민족 동질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족 동질성을 확보하는 길은 그런 민족 의식의 동질성과 함께 민족 문화의 동질성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동질성. 우리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 한 조상과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특히 민속의 경우는 남북한의 경우에 현대 문화와 달리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단 이전에 함께 누렸기 때문에 물론 지역 문화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풍물이라든가 탈춤이라든가 판소리는 북한에 없지만은 어떤 그런 민요라든가 아리랑 같은 민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한다면은 그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민족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족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는 서로 민속을 교류하고 그래서 한때 남북한 축구대회 하자 그래가서 남북한 친선을 도모하자 이랬는데 축구대 현대적인 경기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건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같이 하니까 남북한 씨름대회를 하자 남북한 줄당기기를 하자 이런 민속놀이 경기를 하면은 더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웅양면 마을 지나가는 도로가
삼봉국도인데요. 이 삼봉국도가 저 남해 바닷가 남해군 미조면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압록강변 평안북도 초상군 초산면까지 이어집니다. 네. 1096km. 네. 민속학이 이런 삼봉국도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문학과 민속학, 특히 민속학은 지나온 장구한 삶을 들여다보는 분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느 평론가 저희가 모신 선생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삶, 다채로운 기록물을 살펴오신 선생님께서는 지나온 삶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개될 세상사를 내다보거나 어떤 예단 같은 것을 가져보기도 하시는지요? 제 전공하고는 아주 처음 질문도 K-팝 데몬 헌터스에 관해서 또 많이 벗어나는데, 지금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니까 이게 미래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미래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면은 지금 첨단 기술 문명이 지나치게 사람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 이른바 AI 문명, 이런 것인데, AI가 이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요즘 챗 GPT인가요? 이런 거 사용하면서, 전에는 책을 찾아보고 또 선배들한테 묻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우습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AI한테 물으면 더 정확한 답을 즉시 명쾌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소외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AI가 대부분의 인간의 일을 차지한다. 그건 경비도 적게 들고, AI는 월급도 필요 없고, 휴식 시간도 필요 없고, 주야도 필요 없고, 사랑 때문에 고민나지도 않고, 우리 아이가 입시 때문에 걱정하는 일도 없어요. 이거는 일만 주면은 아주 수재가 한 달 걸려 한 일을 10분, 얼마 내에 단숨에 해치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AI 기술 문명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종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는 늘 우려했어요. 불도저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노동자들이, 육체 노동자들이 시위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우리 사과 공장기로 하던 일을 저거 단숨에 해제하니까 우리 일자리 없이다 시위였어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신기술이 있으면은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다 누구든지 자팔치기 때문에 타자수가 일자리를 잃게 됐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은 이미 있던 기술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 택시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을 길이 없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택시 운전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뭘 해야 될 건가? AI가 나오면서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겨날까? 그래서 그 일자리로
빨리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일일이 생생하게 실감나게 대응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산 선생께서 이 시골에 상당히 제가 보니까 궁벽한 곳인데 이런 한옥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뭐 너무 부러웠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내가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보면 톡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에 아주 신성한 그런 궁중 같기도 하고, 이런 공간에 이런 모임을 가지는 것. 예. 아마 지금부터 50년 전 같으면 이런 걸 꿈꾸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이와 비슷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양 거 좋아하고 외래 거 좋아하고 우리 거는 재래조이다 토종이다 해가지고 뭐 업신여기다. 요새는 꿀도 토종꿀 찾고 밤도 토종밤 찾고 뭐 닭도 토종닭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원래 것을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문화 유턴 현상, 문화 되돌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에는 우리 다 샘물 먹었잖아요. 우물물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 수돗물이 보급돼서 수돗물 먹었어요. 그래서 도시에 갔다 온 사람들 얼굴이 허여면은, 야, 너 수돗물 먹더니 얼굴이 좋다. 뭐 이렇게 시골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골에도 다 수돗물 보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 도시 사람들은 수돗물 안 먹고 보리차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리차도 안 먹고 생수 먹습니다. 생수가 그게 샘물이거든요. 말이 생수지 옛날 샘물입니다. 우물물을 그냥 포장을 생수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식수는 뭔가? 수돗물이 아니고 소독약을 탄 수돗물이 아니고 보리차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가면 보리차 내놓고, 야, 보리차 한 잔 안 주나? 왜 아직 안 주나? 뭐 이렇게 하고, 그래, 보리차 내놓고 했는데 지금은 생수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살아왔던 방식이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생수로 간 것이죠. 쌀밥 먹다가 요즘 뭐 보리밥 집이 주목받았어. 또 뭐 쌈밥집이 또 뭐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문명에 의해서 자꾸 달라지면서 한편으로는 옛날 잊어버린 복고풍, 그걸 추구하는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되면서 국제화되면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따라가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고유한 것. 그러니까 데몬 헌터스의 경우 완전히 서양의 장르인 애니메이션 가져왔지만은 그 내용을 한국의 국가 여러 가지 이 전통문화 요소를 삽입함으로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낸 것처럼 앞으로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 문명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본디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 고유의 어떤 그런 생명력 있는 전통 문화, 그것들이 다시 발굴하고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서 함께 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어둡게만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망해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딘가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오간 대담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보시죠. 네, 말씀하세요. 천안에서 온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그 이야기 학문이라고 해서 그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읽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정에게 이제 돈을 가지면서 이제 한 1년에 한 385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년에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뭐 이제 동화라는 거는 이제 무수히 많잖아요.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외국 것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동화 작가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데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속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동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제 일반적인 동화책을 읽어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전통 문화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동화를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책을 구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동화 구현은 요즘 동화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 이야기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은 주로 아마 옛날 이야기를 구현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내용은 동화를 읽어주는 게 내용입니다. 예. 근데 동화는 읽어주는 것은 뭐 어머니가 자녀에게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내용을 전해주더라도 어머니가 미리 읽고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들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읽어주는 것은 어머니가 전달자인데 동화를 들려주면 아이가 어머니를 이야기꾼으로 요즘 우리 같으면 작가처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읽어주기보다는 들려줘라. 들려주는데 읽어주는 거는 그냥 문장체잖아요. 들려주는 거는 구어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구어체가 서로 말하기 듣기에 더 맞는 거죠. 이 문장을 읽으면은 읽는 사람은 습득이 되는데 듣는 사람은 남 읽어주는 거 들으면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전달력이 적어요. 말하기하고 듣기가 짝을 이루는데 읽기, 듣기는 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동화 읽어주기보다는 동화 들려주기. 그런데 이제 요즘 창작 동화가 아니라 옛날 풍속이 많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옛날 풍속도 설명해주면 풍속도 민속도 함께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자료집이 있습니다. 예, 옛날 이야기 주머니인가? 최인학, 엄용희, 그냥 최인학 옛날 이야기 주머니 이렇게 인터넷 치면은 나올 겁니다. 한 5권으로 되는 전집인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가 다 망라되어 있어요. 거기서 찾아 읽어가면서 그거는 읽어주기보다는 읽고 들려주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래 동화집이죠. 예, 최인학 이야기 주머니인가 옛날 이야기 주머니인가 뭐 그렇게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뭐 10분.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의 머리에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는 옛이야기, 재미야기 이야기하기의 혁신 그래서 아싸 재밌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제 화답하시는 거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제 수준에서는 어렵다기보다 보니까 이게 정치 시사적으로 빠지는 건가? 뭔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질문 몇 가지를 하셨는데 딱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리를 자꾸 듣다 보니 얘기하시는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민속학이라든가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오신 게 있어서 우리 민속이나 신화에 대한 그 신념을 갖고 이 사물이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 같다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편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싸 재밌겠다라고 생각한 거에는 짧지만 제가 아이들과 그 신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관심 갖고 또 주고받고 반가워 아이들과 해보기도 했고 공동육아에 있다 보니까 공동육아는 점심시간이라든가 아침 열게 할 때 아이들하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선생님 개인 자신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자기가 자라면서 겪었던 이야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었던 삶 속에서의 종교, 생활 속에서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채로 들려주는 것이 이야기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정말 상상력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부르냐면 선생님 얘기 들으면 아까 공동육아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화장 듣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 옳다구나 선생님이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걸 들으면서 되게 관심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명확하게 한마디 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지금 여기에 다 뭐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외국에서 오래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노동자였고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듣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축약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가 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온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시간이 뭐 엄청 갔네요. 네, 네. 저도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줄 몰랐어요. 이런 질문을 오늘 아침에 저기 오다가 전화하다 보니까 문자가 들어왔는데 여기 12시에 다 도착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보냈더라고요. 질문한다고. 사전 도입할 때 뭐 대화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 질문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답도 못하고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러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었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것은 이제 이야기했던 여기 있는 제목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구나. 요 물은 그 샘물이 아니고 우리 150m 안반수거든요. 수도 틀면 그대로 나오는 물입니다. 드시면 되겠습니다.